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계승자. 부모님이 경영하는 호텔에 근무하고 있고 나이는 23. 나는 2년 전부터 사귀어온 남친이 있는데 우리는 최근에 약혼했다. 약혼자 나태아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려던 남자였는데 약혼한 뒤로는 나사가 풀린 듯한 느낌이다. 결혼 후에는 호텔 후계자로서 아빠한테 경영 수업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2달 전부터 나하고 같이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한 나태아는 일은 내팽개쳐두고 멋대로 놀러나가곤 했다. 낚시가 취미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날씨가 좋으면 일하다 말고 갑자기 뛰쳐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낚시에 미쳐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을 나 몰라라 하고 멋대로 사라져버리는 나태안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당연히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큰 고민거리를 떠안고 지내던 어느 날 고딩동창인 한진자가 갑자기 호텔로 찾아왔다. 한진자는 아빠가 큰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아나무인의 제멋대로인 성격에 예전부터 남자 좋아하고 돈을 너무 밝혀서 여자애들이 다 싫어했었다. 나도 한진자는 비호감이어서 졸업 후에는 연락해본 적도 없었다. 오래간만에 다시 만난 한진자는 차림새가 너무 화려해서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오래간만이다. 나야 한진자. 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다면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다. 다른 애들한테 내가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얼굴도 볼 겸해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지라 무슨 의도인지 의심부터 생겼다. 특히 우리 부모님이 호텔 경영주라는 얘기는 절친 몇 명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부모님 말씀에 따랐던 거였다. 다행히 한진자는 내가 그저 호텔에서 일하는 사원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돈을 밝히는 한진자 같은 애한테는 더욱 비밀로 할 필요가 있었고 그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으로 안내했다. 잠시 후에 한진자가 다시 프런트로 내려오더니 온천 풀장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때 낚시를 하러 나갔었던 나태안이 돌아왔길래 두 사람을 가볍게 인사시켰다. 나태안은 온천 풀장까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명랑한 태도로 한진자를 직접 안내했다. 나하고는 정반대 타입인 화려하고 섹시한 여자를 보더니 입꼬리가 바로 올라가는 나태안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다. 한진자는 3박 4일로 예약했고 숙박 기간 동안 나태아는 한진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에스코트했다. 낚시도 안 가고 업무에도 손을 안 대고 마치 전속 매니저라도 되는 양 한진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꼴을 보다 못해서 넌 무슨 금붕어 똥이니? 꽁무니 쫓아다니지 말고 일 좀 해! 라고 하자 뭐야 질투해? 라면서 가볍게 패싱했다. 그 태도에 더 화가 치민 나는 마침내 꾹꾹 눌러놓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성실하게 일 안 할 거면 아빠한테 말해서 후계자 얘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나태안에게 경고하자 아버님이 귀한 후계자를 포기하실 것 같아? 라며 자신만만 너보다 훨씬 능력 있는 인재는 얼마든지 있어 라고 하자 열이 받은 나태안은 이 호텔 후계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너처럼 밋밋한 여자한테 접근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아닌 이 호텔이 목적이었다는 걸 스스로 폭로했다. 그 순간 나는 나태안과의 약혼을 파혼하기로 결심했다. 말다툼 후에도 나태안은 한진자가 체크아웃할 때까지 줄곧 붙어 다녔다. 3일 후 드디어 한진자가 체크아웃을 하는구나 하고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가기 전에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따로 불러냈다. 한진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자 나태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안씨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묻자 한진자가 네 약혼자 내가 접수하려고 둘이 헤어져 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후계자권도 당연히 소멸되는 거였고 나태안에게 헤어지라는데? 라고 하면서 노려보자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었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이 파악됐다. 아마도 나태안은 이 호텔이 조만간 자기 것이 된다고 허풍을 떨었을 거고 한진자는 그 말에 귀가 솔깃했을 거다. 남자도 좋아하고 돈이라면 환장하는 한진자는 나한테 남친 뺏는 것쯤은 고민거리도 되지 않았을 터 내가 경악한 건 나태안의 어리석음이었다.
한마디로 어이상실. 나는 바로 예쁜 사랑해 라고 하고 두 사람을 배웅했다. 곧바로 부모님과 사원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린 후 파혼 사실을 기정사실화시켰다. 그러자 사원들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이 후계자가 안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면서 진심으로 나를 위로했다. 3개월 후 나태한이란 존재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을 무렵 갑자기 한진자가 다시 호텔에 나타났다. 야, 네가 왜 아직 호텔에 있는 건데? 여기는 우리 남편 호텔이거든? 당장 나가! 라고 소리질렀다. 여전히 착각에 빠져있는 한진자에게 이 호텔은 우리 부모님이 경영하는 호텔이야. 따라서 후계자는 나고 나태한은 아무 상관없어 라고 알려줬다. 나태한이 떠난 후 아빠는 나의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했고 사원들로부터의 강력한 추천도 힘이 보태져서 후계자로 내가 지목됐다. 아직 사태 파악이 덜 된 한진자는 뭐래? 여긴 태한씨 부모님이 경영주잖아. 넌 무슨 헛소리니? 라고 대꾸했다. 그때 한진자를 따라온 나태한이 다급한 목소리로 너 우리 진지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니지? 라고 하길래 쓸데없는 소리란 게 뭘까? 난 사실 그대로 알려줬을 뿐인데? 라고 상황을 정리해줬다. 나태한은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듯 망했네 라면서 한진자를 바라봤다. 한진자는 너 나 속였니? 쓰레기!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냐고! 라면서 현타가 왔는지 급 흥분했다. 그동안 나태한은 계승자가 호텔을 계속 다녀서 내가 갈 수가 없어 라는 거짓말로 시간을 벌어왔고 한진자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호텔로 쳐들어왔던 거였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한진자는 나태한, 너랑은 이혼이야! 라고 소리치며 분노 폭발, 호텔에서 나갔다. 혼자 남은 나태한은 만약 이혼하면 다 네 탓이야? 네가 책임지고 나랑 결혼해! 라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길래 싫다고 거절했다. 그 후 갓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혼할 엄두도 못 내고 한진자도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나태한은 호텔을 그만둔 후로는 다른 일자리도 찾지 않고 낚시터에서 살다시피 한다는데 한진자 카드로 낚시 도구들을 멋대로 사들이면서 부부 사이는 최악의 상태라고 한다. 일도 안 하고 멋대로 카드만 긁고 있는 나태한 때문에 기업 사장인 자기 아버지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참다 못한 한진자 아버지는 딸 내외와 손절했다고 한다.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한진자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취하를 하고 있다는데 직장은 구해지지 않고 빚만 늘어가는 상태. 결국 자기 파산을 신청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나태한은 사채업자를 찾아갔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갚겠다고 사인한 탓에 빚은 순식간에 억 단위를 넘어갔다. 사채업자에게 붙잡힌 나태한은 소식이 두절됐고 그 뒤로 다시 나태한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한진자에게 남은 빚은 약간의 사채와 카드 대금이라는데 일일 고용의 알바를 전전하면서 나름 열심히 빚을 갚고 있다고 한다. 금수저라고 착각하고 남의 약혼자까지 뺏어서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 기생충이었고 덕분에 인생이 망가진 사례. 한편 나는 호텔에서 아빠에게 경영 수업을 받으며 매일 분주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 나태한과 파혼한 지 2년 후 아빠 지인의 아들과 선을 보게 됐는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하고 만나다 보니 어느덧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됐다. 나태한과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상대를 잘 알고 나서 교제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남자는 누구랑은 정반대로 성실하고 겸손한 타입이란 걸 알게 됐고 믿음이 생겼다. 이 남자라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해도 부모님도 안심하실 거란 생각이 든다. 지금 나에게는 무엇보다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후계자로 자리 잡은 후 우리 두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해볼 생각이다.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나태한처럼 다른 여자한테 지조 없이 끌려다닐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남자 사전에 바람이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이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샐러리맨이다. 부모님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계신데 이 점을 노리고 회사 동료인 왕진상이 나한테 계속 접근했다. 야, 너네 부모님 프렌치 레스토랑 경영한다던데 맞아? 동료 좋다는 게 뭐야? 나도 프렌치 요리 한번 먹어보자. 나 가면 서비스 해줄 거지? 근데 네가 싸야지. 나 목 빠질 지경.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이미 예약도 끝도 없이 차서. 더구나 나와 왕진상은 전혀 친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이가 나쁜 축에 들었다. 왕진상은 실적에서 늘 나한테 밀렸고 그것 때문에 늘 뒤에서 내 욕을 했다. 심지어 내 여친까지 가로채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인데 내가 이 자식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 나는 매번 부탁을 거절했고 왕진상은 지치지도 않고 매번 부탁을 했다. 내가 계속 거절하자 어느 날 왕진상은 멋대로 레스토랑으로 찾아왔다. 나 혼자 왔어. 한 사람 정도는 어떻게 되지 않아? 라면서 레스토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운터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요리를 대접했는데 이게 프렌치 요리라고? 라고 했다. 안 된다는데도 가게 앞까지 찾아와서 진상짓을 하길래 내 쪽에서는 특별히 대접을 해줬는데 이게 프렌치 요리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상했다. 나는 아버지 요리를 먹으면서 자랐지만 무얼 먹어도 정말 맛있었다. 아버지 요리가 유명한 것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런데 마치 별것도 아니라는 식의 이 반응은 아버지 요리에 대한 부정으로 느껴졌다. 다 먹었으면 얼른 나가주길 바랬는데 왕진상은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했다. 너네 레스토랑에 한 20명 정도 예약하고 싶은데? 뭐? 20명? 왕진상 누나가 곧 결혼을 하는데 누나 결혼 축하 파티를 우리 레스토랑을 빌려서 하고 싶다는 거였다.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 가게는 이미 예약이 꽉 차서 갑자기 부탁을 하면 예약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쉬는 날에 특별히 예약을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진상은 신이 나서 셰프님이 된다고 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예약 완료, 도장 쾅쾅 라면서 나한테 잘 먹었어 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렸다. 아버지가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넉넉한 인품 때문에 레스토랑을 다시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는 걸 아는지라 왕진상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예약 당일 왕진상과 자세한 내용을 상의한 후 준비를 마쳤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왕진상은 가족 친지를 합쳐서 손님이 전부 20명이라고 했었다. 20명 중에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했더니 왕진상은 태연하게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다. 너네 레스토랑 유명세에 비해서 맛도 별로고 해서 다른 데 예약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깜빡했어. 그럼 예약 취소 부탁해. 깜빡했다고 하면 다야? 우린 이미 20인분 요리 준비 다 해놨는데 지금 캔슬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손님들은 이쪽으로 다 와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잖아. 개념 없는 짓거리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더 말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다. 알았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짐작컨대 왕진상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던 게 틀림없었다. 회사에서 나한테 밀리는 것에 대한 복수? 아님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를 나한테 뺏긴 게 분해서? 이유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 레스토랑에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 건 용서할 수 없었다. 우선 나는 아버지께 사과드렸고 모처럼 만든 음식이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SNS에 선전을 했다. 그러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음식을 먹고 싶다고 찾아온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순식간에 20명의 예약이 다 차는 기염을 토했다. 오늘 와주신 고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평상시에 아무리 예약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돌발 상황 덕분에 드디어 먹어보게 됐다면서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왕진상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아버지께도 내 뜻을 말씀드렸고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며칠 후 왕진상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 우리 매형될 사람한테 무슨 짓 했어? 뭐라다니, 난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너네 매형될 사람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후배거든. 너 때문에 아버지가 몹시 마음이 상하셔서 내가 대신 전화로 사정을 말씀드렸어. 왜 그딴 짓을 하냐고. 글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알긴 해?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네가 20명이나 예약해놓고 바람 맞히는 바람에 우리 쪽에서 입은 피해가 얼만지 알기나 해? 그날 레스토랑 일이 정리된 후 나는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렸다. 어떤 분이란 왕진상 누나의 약혼자의 아버지였다. 왕진상이 자기 누나 결혼 축하 파티를 우리 레스토랑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왕년에 파티셰로 활동하셨던 엄마가 서프라이즈로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시기로 했었다. 케이크 플레이트에 이름을 넣으려고 누나와 약혼자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약혼자 이름을 보고 약혼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후배이자 똑같이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란 걸 알았다. 이름만 보고 바로 알아차린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두 사람이 아버지 레스토랑에 자주 왔었던 건 물론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후배분께 전화를 걸어서 오늘 축하 파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 크게 낙담하셨다고 나는 아주 정중하게 사실만 말씀드렸다. 그게 다다. 그러자 역시 내 짐작대로 그런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면서 당장 달려오셨고 사색이 된 얼굴로 무릎까지 꿇고서 아버지께 사과하셨다. 물론 아버지도 후배분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다. 후배분께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지 내가 다시 설명을 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겠다며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내막을 알게 됐고 왕진상 누나에게 전달되면서 최종적으로 왕진상에게 불벼락이 떨어지게 된 거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나도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 후배 아들은 약혼녀를 데리고 아버지 레스토랑에 올 예정이었다고. 아버지 후배 아들은 예전부터 우리 레스토랑에 자주 왔었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존경하는 선배라 약혼녀를 소개할 겸해서 레스토랑에 올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왕진상이 상의도 없이 예약을 하고 그것도 처음부터 물먹일 생각으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직접 아버지한테 사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왕진상은 누나와 매형한테 양쪽에서 불벼락을 맞았고 누나의 결혼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누나, 부모님한테 절연을 당했다고 들었다. 특히 누나는 자기 약혼자의 특별한 분께 실례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화를 냈고 얼마나 무섭게 화를 냈던지 진짜 장난이 아니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누나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동생이란 놈이 개념 없는 짓을 해서 자칫 누나 혼담까지 망칠 뻔했다는 걸 알고 초주검이 되도록 손을 봐줬다고 한다. 물론 왕진상의 부모님도 왕진상을 데리고 직접 와서 사과하셨고 20명분의 식사비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준비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며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셨다. 그 돈은 왕진상이 타고 다니던 부모님 명의의 차를 처분한 돈이라고 했다. 앞으로 왕진상과는 부모 자식 연을 끊을 생각이지만 그 전에 우리 아버지께 끼친 폐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끝낼 생각으로 찾아오신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음식을 버리는 사태는 없었지만 상당한 피해를 본 건 사실이었다. 그 후 한참 뒤에 들은 말로는 왕진상이란 녀석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한심하게 월세값을 부모님께 원조받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사는 걸 다른 동료가 봤다고 한다. 또 이번 일을 다른 회사 동료한테 얘기했더니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그런 인간하고는 상정도 하기 싫다고 다들 왕진상을 기피했고 결국엔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뒀다. 내가 싫으면 나한테만 공격하면 됐을 일을 그랬으면 나도 1대1로 얼마든지 상대해줬을 텐데 감히 부모님까지 물고 늘어지다니 이건 나로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 내 이름은 주부이. 남편 한진상과 24살 생일이 막 지난 딸아이 진아와 셋이서 살고 있다. 딸아이는 최근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고 약혼자와 신혼집에 들어갈 날짜가 정해져서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다. 딸아이는 경제 개념이 야무진 아이였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축을 착실히 해서 내심 흐뭇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돈 개념이 없었고 절약이란 걸 몰랐다.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해외 근무를 오래 하셔서 매달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넉넉하게 송금했었다는데 그 돈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지내왔다고 한다. 그 버릇이 여전히 남아있는 남편은 자기 벌이에 걸맞지 않게 씀씀이가 해펐고 나는 그런 남편한테 불만이 많았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사장으로 있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연봉은 꽤 됐지만 저금은 제로였다.
한편 시부모님은 2년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어머니의 빚 문제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해외에 있는 시아버지 모르게 1억 정도의 빚을 졌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결국 이혼을 당했다. 그런 일까지 당했으니 정신 차리고 낭비벽이 고쳐질까 기대했지만 웬걸 이제 더 이상 시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남편한테 기대서 매달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 저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줬고 그 금액이 지난 1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는데 사정을 알게 된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고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다. 딸아이를 누구보다 아끼는 시아버지는 진아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온전히 할아버지로 있게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하셨고 이혼 위기를 한번 넘기게 됐다. 무개념인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예전부터 나와 딸아이를 마음으로 아껴주셨던 분이다. 그런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부탁하시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고 남편도 반성하는 눈치여서 한 집에서 명목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설마 똑같은 짓을 반복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있던 무렵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딸아이, 예비사위, 나 이렇게 셋이서 밥을 먹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결혼식 준비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며 딸아이가 은행에 들렀다. 다 같이 은행에 가서 딸아이는 ATM을 이용했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나왔다. 너 왜 그러니? 없어. 통장에 있어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사라졌어. 뭐? 그럴 리가. 멘붕이 온 딸아이를 달래면서 사정을 들어보니 캐시카드와 통장 모두 자기 방 서랍에 넣어뒀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둑이 들어서 통장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놓았을 리는 없고 범인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하고 딸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둘이서 같이 추궁했다. 당신 바른대로 말해. 진아 통장에 들어있던 돈 어떻게 했어? 갑자기 뭔 소리야? 오늘 통장에서 돈을 꺼내려고 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다 사라지고 없었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집안에서 누가 가져간 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니까 똑바로 말해. 경찰이라는 말에 남편은 급 동요했는데 나는 잠깐 빌리려고 그랬어. 어머니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어떻게 훔쳤는지 바른대로 말해. 남편은 딸아이가 잠든 사이 방에 몰래 들어가서 현금 카드를 훔쳤고 딸아이 모르게 돈을 인출하는 데 성공했다. 남편의 파렴치한 행위에 극도로 화가 난 나는 딸아이 결혼과는 별개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완전히 굳혔다. 딸아이 돈에 몰래 손을 대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딸아이의 결혼식 전에 돈을 갚으라고 몇 번이나 재촉했지만 돈은 이미 다 쓰고 없었고 아무리 말해도 끝끝내 돈을 갚지 않았다. 딸아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동안 내가 파트근무를 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결혼 자금으로 모두 건네줬다. 딸아이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고맙다고 했다. 이혼 절차도 모두 끝냈고 후련한 마음으로 맞이한 결혼식 당일날 남편, 시어머니와는 아예 연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딸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를 진심으로 예뻐해줬던 시아버지는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을 했고 시아버지는 해외에서 결혼식을 위해 귀국하셨다. 신부 대기실에서 오래간만에 딸아이와 조우한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결혼을 축하해 주셨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고 아름다운 딸아이 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이는 걸 겨우 참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 문이 열리면서 초대하지도 않은 남편이 성큼성큼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아빠, 여긴 왜 왔어? 왜라니? 딸 결혼식에 아빠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딸 결혼식 비용 몰래 훔쳐가서 탕진하는 건 말이 되고? 여긴 어떻게 왔냐니까? 당신도 그래. 멋대로 집에서 나가면 내가 이혼을 받아줄 것 같아? 라고 하더니 남편은 나한테 다가와서는 당신 월급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 없으면 우리 엄마 용돈은 누가 주고 허락도 없이 집 나간 벌로 매달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용돈 보내. 뭐래니? 남편 때문에 한 번뿐인 딸아이 결혼식이 엉망이 되기 직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노려봤다. 아버지가 여긴 어떻게? 진아가 할아버지는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귀국하신 거야. 결혼식 때문에 비행기까지 타고 왔다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손녀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런데 넌 불청객이 왜 나타나서 행패냐? 설마 너 정말 진아 결혼식 자금을 몰래 갖다 쓴 거냐? 그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 엄마한테 다신 돈 주지 말라고. 대체 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깨달을 거야. 급기야는 딸내미가 힘들게 모은 돈에까지 손을 대? 형편없는 놈,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잠깐 빌린 거예요. 엄마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아들로서 효도 한번 하려고. 너 그 입 못 닥치냐? 내가 네 엄마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혼 후에도 생활비를 보내줬었는데 그것도 이제 끝이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생활비 안 보내주면 누가 엄마를 먹여 살려요. 그렇게 걱정되고 효자 노릇을 하고 싶으면 네가 혼자서 하면 되겠구나. 진아야, 진아 애미야, 못난 아들놈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그 돈은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은 전부 아빠한테 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 하객 전체가 남편을 향해 야유했고 남편은 도망치듯 식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러다 결혼식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닌가 철렁했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이 다시 진행됐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후 시아버지는 볼 일이 있다며 호텔로 가셨다. 딸아이의 결혼식을 보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시아버지가 틀림없었고 결혼식에 초대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 목소리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았고 전화를 계속 무시했는데 지칠 줄도 모르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부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돈 문제로 너 속상하게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한테 나 좀 용서해달라고 말 좀 해줘. 뭐래? 남편 말을 정리하자면 결혼식이 끝난 후 시아버지는 남편 회사를 찾아갔고 시아버지 친구인 사장님께 그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다. 그리고 그놈이 훔친 손녀 돈은 내가 즉시 갚을 건데 대신 그놈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나한테 돈을 갖게 조치를 좀 해줘.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라고 부탁하셨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자기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결국 생활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나한테 전화한 거였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유산 상속을 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한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 시아버지 유산이었는데 그것마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집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시아버지에게 완전히 외면당한 두 사람은 빚을 갚기는커녕 늘어만 갔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기고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한다. 나와 딸아이는 남편과는 아예 모르는 남처럼 지냈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남편이 훔쳐갔던 1,000만 원도 시아버지 덕에 돌려받았고 딸아이가 출가한 후로는 혼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 낭비벽이 있는 남편한테서 이제 완전히 해방됐으니 앞으로는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다. 내 이름은 정상인. 아내 한심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나보다 3살 아래인 26살이고 푼숙기가 있는 성격이다. 요리며 집안일에 능숙한 나와는 달리 아내는 하루에 5시간 정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타입. 하지만 항상 밝고 뭐라고 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내가 밉지 않았고 내가 늘 져주는 편이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집안일에서 아예 손을 놓았고 밤 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한마디 했더니 대박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돌아왔다. 나왔어. 어디 갔다 이제야 와? 밥 먹으러 갔다 왔어.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는 것 같던데? 내가 그랬나? 맨날 누구랑 돌아다니는 거야? 레스토랑 직원. 엄청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어. 레스토랑 직원? 설마 남자는 아니지? 아니, 남자야. 뭐라고? 아내는 뭐가 잘못됐나 하는 표정으로 나를 봤고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다른 남자랑 뭐라고 놀고 어딜 갔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대. 당신 그거 불륜이란 생각은 안 해봤어?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놀러 다니는 게 정상은 아니지.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나 요즘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나. 상인 씨하고 그 남자하고 누굴 고를까 고민 중이야 사실은. 그 말을 들은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있다니. 결국 말을 바꾸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무리 푼숙기가 있는 아내라고는 하지만 이 일은 이해하고 넘어갈 차원이 아니었다. 그게 바로 불륜이란 거야. 내가 그걸 인정할 것 같아? 그놈 만나는 거 당장 그만둬.
싫어. 난 그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 안 만나면 나는 못 살아. 아무리 당신 부탁이어도 그 부탁은 못 들어줘. 당신 그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근 진심이지. 나는 상인 씨가 그렇게 속이 좁은 남자인 줄 몰랐어. 실망이야. 이제부터 누구로 정할지 혼자서 생각할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하더니 아내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질 않았대.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내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대. 전화를 안 받는 건 물론 라인은 안 읽씹. 아내가 어디에 있을지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짐작할 것이다. 만약 정말 그 남자 집에 있는 거라면. 아내가 집에 없는 동안 혼자서 수많은 상상을 했대. 집안일도 요리도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바쳤던 날들. 내 앞에서 웃고 뒤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 아내의 양면성. 그 모든 걸 간단하게 말하면 배신. 배신 말고 다른 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나는 결심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향후 아내의 행동 여하에 따라 내가 확고하게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결심을. 우선은 불륜 이혼에 강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무료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작전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후 아내와의 대화에 나섰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내가 집에 오면 우선 불륜남의 신상에 대해서 캐묻기로. 그러고 나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내가 평소처럼 있었대. 어서 와. 성실대로라면 화를 내면서 어디서 뭐하고 다니다 왔냐고 다그쳤겠지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불륜 상대에 대해서 알아내기 어려울 거고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제했대. 어디서 지냈어? 그 사람 집에 있었어. 역시 그랬구나. 어떤 사람인데? 좀 어린애 같은 면이 있긴 한데 솔직한 게 또 매력이야. 운명적인 만남이랄까? 운명적인 만남? 그 사람하고도 얘기했는데 나 상인 씨하고 이혼하고 싶어. 에? 남편이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럼 이혼하면 되지 않냐고. 아내 입에서 먼저 이혼이란 단어가 나올 줄이야. 털끝만큼 남아있던 미련도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혼하면 나한테 위자료 얼마 줄 거야? 위자료? 그걸 내가 내니? 응. 이혼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위자료 주잖아. 나 그 돈으로 그 사람하고 새 출발할 거야. 푼수인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무식할 줄이야. 그러나 나는 이때 앞으로 어떻게 복수하는 게 좋을지 가닥을 잡았다. 아내와 불륜남에게 멋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내의 착각을 깨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당신 위자료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정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 줘. 나 그 사람하고 이사도 해야 되니까 돈 필요해. 일단 알았어. 위자료 확실히 정해지면 연락할게. 그 전에 이혼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지금 푹 빠져있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그렇게 매력이 넘친다니 막 본받고 싶어지네. 좋아? 내가 불륜남을 좀 띄워주자 아내는 신이 나서 불륜남 자랑질을 시작했대. 나는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아내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했대. 불륜남은 아내가 알바하는 레스토랑의 직원으로 두 사람은 나이가 같다는 걸 알고 금방 친해졌다고 한다. 그러다 반년 전 동료들끼리 막년회를 한 날 두 사람은 선을 넘고 말았다고. 그 후로 시간만 맞으면 둘이서 호텔에서 만났다고 한다. 불륜남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위자료를 받으면 그 돈으로 둘이서 살 집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더나 모르나. 혼자 취해서 정신없이 떠드는 아내가 한심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어쨌든 증거를 잡아냈으니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며칠 후 아내가 또 집을 나갔고 그 사이에 현관 열쇠를 바꿔버렸다. 다음은 아내가 알바를 다니는 패밀리 레스토랑 본사에 연락해서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륜남 본가 주소를 알아낸 후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내 예상대로 화가 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에? 문이 왜 안 열리지? 정상인, 당신 안에 있어? 문 좀 열어줘. 무슨 일이야? 나 큰일 났어.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는데 나더러 당신한테 위자료를 주라고 뭐가 날아왔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 부모님이 내가 기혼자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이 집에서 쫓겨났대.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지? 그 일이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빠를 거야. 난 당신하고 직접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서 가봐.
그리고 이혼 서류는 당신 친정으로 보내놨으니까 되도록 빨리 접수시키고. 뭐? 이혼 서류를 친정으로 보냈다고? 아무튼 이 문 좀 열어봐. 나 지금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이혼하자고 네가 먼저 말했잖아. 난 위자료 청구받는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 아, 너는 불륜을 저질렀잖아. 그러면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어 있는 거고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 좀 해. 말도 안 돼. 나는 불륜하고는 달라. 상인 씨한테도 솔직하게 다 말했잖아.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결혼한 여자가 딴 남자 만나면 그게 불륜이지. 알았으면 얼른 꺼져. 너무해. 부탁이야. 나 버리지 마. 우리 얼굴 보고 대화를 하자. 나 이혼하자고 한 거 취소할게. 그럼 되잖아. 이미 늦었어. 빨리 이혼 서류 접수 안 시키면 변호사가 당신 친정으로 전화할 거야.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게 누구 때문인 것 같냐? 아내와 불륜남은 받을 리가 없는 내 위자료를 철석같이 믿고 신용카드로 쇼핑을 겁나하면서 자기들 신혼살림 준비를 했다는데 위자료를 지불해야 될 입장에서 카드 대금도 갚지 못하고 빚만 남게 되고 말았다. 불륜남 부모들은 내용 증명을 보고 아내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경로했다. 두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않았고 절연을 선언했다. 아내의 친정 부모님께는 내가 직접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아내의 불륜 정황을 자세히 설명드렸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아내는 비굴할 정도로 나한테 연락했다. 일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불륜이 알려지면서 둘 다 해고를 당하자 두 사람은 사이좋게 홈리스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내와 불륜남은 아무 희망도 없는 신세로 전락. 젊은 나이에 주소 불명, 무직자인 상태로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다니다가 생을 마감할지도. 홈리스로 전락한 아내는 핸드폰도 해지됐고 자연스럽게 두 번 다시 나한텐 연락할 수 없었다. 한편 나는 아내와 이혼 후 1년 정도가 지나서 새 여친이 생겼다. 푼숙기 있는 여자한테는 학을 뗐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결혼을 한다면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나는 대학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왕진자와 사귄 적이 있다. 왕진자는 우리 학교에서 얼짱으로 유명했고 덕분에 나도 어깨가 으쓱했었다. 사귀는 동안 우리 둘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었는데 어느 날 왕진자가 우리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너네 부모님 게스트하우스 경영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괜찮아? 안 될 건 없지만 별로 재미는 없을 텐데. 재미없으면 어때? 놀러 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때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집에 와보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잘 몰랐었지만 여친이 그러고 싶다는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당일날 왕진자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왔고 부모님이 경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어디냐고 물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바로 앞이었고 내가 손가락으로 건물을 가리키자 왕진자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 저게 너네 게스트하우스라고? 저 낡아 빠진 게? 개 어이없네. 라고 화를 냈다. 뭐가 문제 있어? 문제 아주 많지. 저런 걸 누가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니? 그냥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 나는 네가 돈 좀 있는 집 아들인 줄 알고 사귀었던 거거든? 내가 착각했었네. 너랑 나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헤어지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단 침착하고. 나 완전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하겠는데 흑수저는 딱 질색이야. 나 간다. 왕진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 가버렸고 나는 여친한테 차인 충격으로 꼼짝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악몽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지나가던 애들이 전부 나를 보면서 비웃는 것 같았다. 어제 진자한테 들었는데 한진수가 다 쓰러져가는 집을 두고 게스트하우스 경영한다고 뻥쳤었대. 그런 유언비어가 학교 안에 순식간에 퍼졌다. 페이크의 진원지는 왕진자가 틀림없는 건 물론이었다. 학교에서 웃음거리가 된 게 실현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고 나는 학교에 휴학 신청서를 냈다. 갑자기 휴학을 하자 부모님이 무척 걱정하셨는데 이유를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었다. 우리 부모님이 경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낡고 오래된 게 사실이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경영해온 여관이기도 했고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존재였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를 부모님께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다. 집에도 말을 못하고 학교 가는 건 더 싫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친구인 지혜가 나를 찾아와서 학교에 가라고 충고했대. 아줌마 아저씨가 엄청 걱정해. 너 무슨 일 있지? 절친인 지혜에겐 못할 얘기가 없었고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학교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일과
여친한테 차인 얘기를 해줬대. 그러자 지혜는 나는 너네 게스트하우스가 오래돼서 더 좋은데? 근데 정말 학교 다니기 싫으면 차라리 우리 학교를 편입하는 건 어때? 우리 학교도 좋아. 그 좋은 머리로 집에만 있기 아깝잖아. 그 편이 집에서도 안심하실 거고. 지혜는 나하고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느니 자기 학교에 들어오라고 말했대. 나는 충분히 생각한 후 지혜의 조언대로 지혜가 다니는 대학으로 편입을 결심했대. 지혜가 있는 새로운 대학 생활은 즐거웠대. 성격 좋은 지혜 주변에는 지혜처럼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훌쩍 몇 년이 지났대. 그러던 어느 날 처음 입학했던 대학 동창회가 열린다는 안내 엽서를 받았대. 그 학교에서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그 친구들 얼굴도 볼 겸 출석하기로 했대. 나는 그 당시에도 나를 비웃지 않았던 소수의 친구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고 그러다 왕진자 소식을 들었대. 오늘 동창회에도 참석할 거라는 말과 함께 왕진자는 졸업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대. 솔직히 난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었대.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사이 왕진자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와서 말을 걸었대. 진짜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어? 응. 난 이 동네 오래간만에 왔어. 관광객 기분으로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니네 게스트하우스 없어졌더라? 휑하니 공터로 변했던데? 하기사 그때도 다 쓰러져 가고 있었는데 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건 없지? 왕진자는 여전히 무개념의 최악이었고 나를 깔보는 말투도 여전했대. 요즘 사람들 눈높이가 어떤데? 내가 지금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정도는 돼야 경쟁이 되지. 라면서 자기 SNS에 올린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고급지지? 라고 장난질을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자기 수준에 어울린다며 잘난 척을 했대. 그게 내가 경영하는 곳인데? 뭐래니? 완전 웃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내 말이 맞다고 왕진자에게 다시 설명했대. 나는 다른 학교로 편입한 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정진했대. 그 덕분인지 게스트하우스 경영도 점점 좋아졌고 더 크고 세련된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건물은 헐어내고 공터로 변했지만 곧 있으면 대형 주차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대. 거짓말이지? 이 게스트하우스 유명인도 가고 해외에서도 인기라던데 정말 네가 경영하는 거 맞아? 아직도 못 믿는 눈치길래 내 명함을 한 장 줬대. 그랬더니 진심 놀랐는지 한동안 입을 해 벌리고 있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했고 고양이가 아양 떠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지금의 너라면 난 충분히 너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쩜 시기도 이렇게 적절한지. 실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난 네 옆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단 뜻이야. 오늘 끝나고 같이 호텔로 가는 건 어때? 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는 왕진자. 나는 마음껏 비웃었대. 뭐래냐? 나 이미 결혼한 몸이야. 뭐? 결혼을 해? 응, 지혜랑. 왕진자는 전혀 안중에 없었던 모양인데 나는 처음부터 계속 내 옆에 있던 나의 아내 지혜를 소개해줬대.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혜의 말에 왕진자는 무안했는지 얼굴을 가리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내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크게 번창시킬 수 있었던 건 지혜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또 우리 가족들과 똑같이 낡고 오래된 게스트하우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에게 프로포즈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올렸지만 왕진자는 초대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오늘 동창회는 파트너 동반해도 된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와이프 자랑하려고 온 거야. 그러자 왕진자는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마치 내가 자기한테 망신이라도 준 것처럼 화난 얼굴을 냈대. 근데 넌 남친하고 왜 같이 안 왔어? 혹시 혼자 온 거? 아니거든? 오늘 남친이 바빠서 같이 못 온 것뿐이야. 라고 하더니 바로 나가버렸대. 대학 시절 나를 온 학교 웃음거리로 만든 왕진자한테 몇 년 만에 복수 비슷한 걸 멋지게 한 기분이 들어서 살짝 기분이 좋았대. 그 후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왕진자는 회사 비품을 훔쳐서 당근에 팔면서 부수입을 올렸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약혼자도 있긴 있었는데 그 일이 알려지면서 파혼당한 건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받은 상황이라고 했대. 그런 와중에 내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는 나하고 다시 잘 되면 돈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는 이제 CEO 여친이 되는 거라고 착각. 혼자서 신이 났던 거였대. 그런데 내가 아내가 있다고 하자 잠시 품었던 헛된 희망이 순식간에 깨져버린 거였대. 그때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사고 구조가 이해 불가다. 내 입장에서는 행여 내가 독신이었다고 해도 두 번 다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말이다. 동창회에는 그때 나를 비웃었던 애들도 당연히 참석했었는데 내가 성공했단 말이 퍼지자 하나둘 옆에 와서 인맥을 트려고 했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나는 친구들,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보냈다. 그런데 며칠 후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왕진자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다. 생각해보니까 네가 와이프 앞이라 나한테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 너 아직 나 못 잊고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라면서 자기 호텔 방 번호를 알려줬는데 완전 무시하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다. 처음 왕진자한테 차였을 때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덕분에 지혜의 좋은 점을 발견했고 이렇게 결혼도 했고 왕진자의 인간성을 빨리 알게 된 게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왕진자는 장차 빚에 허덕이면서 내가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며 살게 되겠지. 이보다 더 고사할 순 없다. 내 이름은 유아남. 얼마 전에 약혼했고 20살이다. 약혼녀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22살의 왕진자. 진자는 삼수를 해서 학년은 나와 같았다. 처음 삼수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놀랐지만 이 얘기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됐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진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었다. 임신했어. 마치 후추 좀 줘. 뭐 그런 말투로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말했고 나도 그래 라고 적당히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대답을 해놓고 나서 놀랐고 다시 진자 얼굴을 쳐다봤다. 진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고 태연하게 라면을 입에 넣었다. 뭐? 근데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나 임신했다고. 면발을 후루룩거리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아무 느낌도 와닿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면 큰일이지. 우린 돈도 없고. 그렇다. 우린 돈이 없었다. 아직 학생인데 학업을 제쳐두고 알바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싶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은 게 현실. 구내식당에서 맨날 점심을 라면으로 먹는 것도 제일 싸서 그런 거잖아. 그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근데 나 피임 제대로 한 거 같은데? 짜증날 정도로 챙기긴 했지. 나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특별히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진자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돈도 시간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랴. 나 콘돔에 구멍 냈었어. 그리고 내가 오늘은 안전한 날이라고 했던 날이 사실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날이었어. 뭐? 갑작스러운 커밍아웃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콘돔에 구멍을? 게다가 조심해야 할 날을 안전한 날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너무 겁먹지 마. 아직 임신 초기라 얼마든지 낙태할 시간적 여유 있어. 낙태는 임신 22주 미만이면 오케이야. 뭐? 낙태? 너 수술하려고? 나한테는 첫 아이인데. 라고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고 진자는 깔깔거리며 웃었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뱃속에서 세포 분열 중인 작은 덩어리를 갖고 나한테 첫 아이라니. 대박 웃긴다. 나는 손톱만큼도 안 웃겼다. 대체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외계인을 보고 있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나 전에도 낙태한 적 있어. 그거 맞나? 여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 식당에 있는 애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더구나 너 혼자 스스로 결정짓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나으라고? 이번에는 진자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봤다. 주변머리라고는 없는 네가 애를 키우겠다고? 학교 그만두고 돈 벌어 올 거니? 취직할래? 아니 그건 아닌데. 난 돈 없이 사는 건 신물이나.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거든. 좋은 거라니? 불길한 느낌 말고는 없었다. 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얼마 후
진자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건 바로 진자가 교내에서 친구들, 지인들을 모아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남친이 피임을 거부하고 억지로 임신을 시켰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그것도 말이 좋아 모금이지 너무 악질적으로 돈을 갈취한다면서 나한테까지 항의가 들어왔다. 왕진자! 건물 복도에서 진자를 발견한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서 진자를 붙잡았다. 너 지금 모금 운동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어쩔 수 없잖아. 낙태 수술 비용도 최소 100만 원은 들어. 임신 12주 지나면 500 부르는 병원도 있어. 너 그 돈 있어? 나도 없어. 그럼 수술 비용은 어쩔 건데? 그건 그래, 사실인데. 불쌍한 여대생을 돕기 위해 모금함에 기꺼이 돈을 넣는 자선행위. 다들 착한 척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걸?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 애들은 착한 일에서 복받고, 이게 바로 윈윈이야. 나는 진자의 궤변에 할 말을 잃었고 제대로 반론도 펴지 못했다. 하지만 진자를 말리지 않은 걸 후회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진자의 강의 시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다그쳐 물었다. 너 1인당 20만 원씩 모금 강요하고 네 말 안 들은 애들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 퍼뜨리고 다닌다던데 사실이야? 당장 그만둬. 너 웃긴다. 20만 원이 뭐라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학우를 외면하는 치사한 애들은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리고 난 페이크 아니고 팩트만 말했어. 뭐가 팩트야? 사람도 아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애다. 이런 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거야. 동아리며 재미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다들 얼마나 곤란해하는 줄 알아? 그래서? 다들 집에서 용돈 받고 알바해서 겨우겨우 생활해. 돈이 없는 건 우리랑 마찬가지라고. 없는 돈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나도 놀고 싶어. 우리 솔직히 제대로 된 데이트도 별로 못 해봤잖아.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외 고급 리조트에 놀러가고 싶었단 말이야. 입을 삐죽거리는 진자를 보며 나는 확신했다. 너 설마 유흥비 벌려고 일부러 임신해서 낙태 수술 비용 명목으로 모금한 거니? 모금 운동으로 모은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진자 말에 의하면 낙태 수술도 초기에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런데 진자가 모은 돈은 그 금액을 훨씬 뛰어넘었다. 내가 아는 모금을 했다는 애들도 30명은 됐고, 그럼 최소 400에서 600만 원. 수술을 받는다고 쳐도 대략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진자 수중에 남는다는 말이 된다. 진자의 속셈을 알게 된 나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진자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진자가 자랑하면서 통장을 보여줬는데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7자릿수의 숫자가 기입되어 있었다. 뭐 4천만 원? 기절할 뻔했다. 진자와 한바탕 싸움이 났고 헤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도 불길한 예감이 시골 부모님한테서 온 전화였다. 진자가 학교에 퍼뜨린 내가 피임을 거부해서 어쩌고 그래서 임신했다라는 페이크를 우리 부모님한테도 한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진자가 직접적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낙태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바로 줬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라며 엉엉 우셨다. 진짜 선을 넘네. 나쁜 계집애가. 융통성 없고 답답한 나에게도 분명히 경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로 결정하고 지켜봤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나는 대학 친구들과 그 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누가 언제 얼마를 성금했는지 정보를 모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 뭐? 걔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고? 실화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 그것도 3달이? 그래서 이 세 남자한테 똑같이 낙태 수술할 거니까 수술비 내놔 라고 했다는 거지? 상상 그 이상의 인간 쓰레기였다. 여름방학 후, 여름방학 전에 낙태 수술을 받고 여름방학 중에는 남쪽 섬에 가서 바캉스를 즐기고 온 진자를 빈 교실로 불렀다. 진자의 피부는 구릿빛으로 변해 있었다. 빈 교실에는 나 외에도 진자에게 모금을 했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뭐야 니들? 너 낙태 수술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했어? 내가 다 썼다. 뭐 잘못됐어? 진자는 되려 성질을 내더니 소리를 질렀다. 아이 낙태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힐링이 필요해서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푹 쉬다 왔다. 왜? 네가 낙태한 그 애는 대체 누구 앤데? 누군 누구야? 너지. 진자는 그렇게 말하고 난 후 그제야 뭔가 감이 온 모양이었다. 모금에 참여한 친구들 말고도
불륜남 2명도 그 자리에 있었대. 모금은 자발적으로 한 건데 뭐. 그건 갚을 필요도 없고 돈도 이미 다 쓰고 없어. 이미 사태를 파악한 것 같은데 여전히 돈에 집착하는 왕진자에게 이렇게 말했대. 네가 워낙 철면피라서 내가 빼박진 거 다 모아놨거든? 변호사 통해서 파원 수속도 진행할 거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진자는 진심 당황한 것 같았대. 리조트지에 가서 통장에 있던 돈 4천만 원 정도를 정말 다 쓰고 온 얼굴이었대. 진짜 이럴래? 나 이제 돈 없대도. 파원에 따른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라더라. 그런데 악질 행위가 인정되면 2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대. 뭐야? 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나는 진자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대. 그럼 학교 그만두고 취직이라도 하는 게 어때? 너야말로 변호사 고용할 돈이나 있고? 너 지금 화나서 나한테 괜히 겁주는 거지? 아니, 네 불륜남들한테도 위자료 받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대. 모금을 이미 끝냈다는 사실,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자 왕진자는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힘없이 고개를 떨궜대.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엄마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병원비를 갚아야 했고 엄마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는 게 버거운 형편이었다. 나도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는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알바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중퇴를 하면서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상사는 내가 중졸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후로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나는 천재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원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처럼 멋진 카리스마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나도 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상사는 너 같은 중졸 사원은 업무 내용을 이해 못하니까 다른 사원 시중이나 청소 쪽이 적성이 맞지 않겠어? 라면서 나를 무시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무엇보다 말끝마다 중졸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도망치듯이 나가서 화장실이나 비품실 청소를 했다. 그런 나의 유일한 즐거움은 윈도우 쇼핑.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즐길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면 다운타운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그러다 어느 날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됐다. 첫 번째는 어떤 노인분을 도와드렸는데 한여름 폭염이 쏟아지는 날씨에 더위를 먹고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해드렸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 사올게요. 손수건도 적셔오고요. 우선 할머니를 그늘로 모셔다 드리고 음료수를 뽑으러 자판기로 할머니께 물을 드시게 하고 차가운 손수건을 목 이마에 대어드리고 병원에 가시겠냐고 하자 괜찮아. 곧 누가 데리러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데리러 온다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드린 후 헤어졌다. 여름이 덥긴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쉬면 되고 어쩌다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일상은 충실히 보냈다. 하지만 회사에 출근하면 늘 반복되는 상사의 갑질. 다른 동료들은 안 그랬지만 상사는 입만 벌리면 중졸이란 이유로 나를 비웃었다. 그날도 회사에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방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자 상사는 일부러 나를 불렀다. 너야? 이 간단한 일을 계속 실수하는데 안 부끄러워? 네?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었고 나한테 그 일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상사는 클라이언트를 의식하면서 나만 볼 수 있게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언성을 높였다. 역시 이래서 중졸은 자격 미달이라니까. 업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대체 입사를 어떻게 한 거야? 진심 궁금해서 묻는 거야. 정말 불가사의하다니까. 정말 제가 안 했고요. 지시한 적도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때 안 듣고 뭐 했어 그럼? 실수해놓고 남의 탓하는 거야? 그래, 중졸인데 매너도 못 배웠겠지. 그러자 클라이언트도 나를 쳐다봤고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상사는 나한테 갑질을 하면서 가학적 재미를 찾는 걸로 보였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눈물이 뺨을 흘렀다. 그러자 상사는 큰 소리로 울면 누가 해결해준대? 그럴 거면 사표를 써. 해고야 해고. 뭐라고요?
중졸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일해? 수준이 안 맞잖아.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 낙오자를 한 명 정리하는군요. 상사의 모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자리를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야? 라고 등 뒤에서 누가 말을 걸어왔다.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 뒤를 돌아보니 그때 그 할머니가 서 계셨다. 그때 그 아가씨 맞지? 그러더니 할머니는 내 옆으로 오셨다. 왜 회사에서 울고 있어? 라고 물으셨다. 할머니가 왜 여기에 계신지 그게 더 궁금했지만 방금 전 상사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 손수건을 내 뺨에 대면서 이걸로 눈물 닦아. 네 손수건 돌려주려고 깨끗하게 빨아서 내가 항상 가지고 다녔어. 그런 후 할머니는 다른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셨다. 조금 진정이 된 나는 무심결에 상사 얼굴을 쳐다봤는데 새파랗게 질려서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다. 회장님이 여기는 어떻게... 저 여자하고는 무슨... 이 친구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목숨을 구해준. 그보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에게 갑질을 하고 학력을 약점 잡아 모욕하고 막말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 그런데 저 여자가 회장님 은인이란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할머니는 나하고의 인연을 설명하셨다. 그게 끝이 아니라 다른 스토리가 또 있어서 나까지 놀랐다. 내가 구한 사람은 할머님뿐만이 아니었다. 임신 8개월인 임산부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도와준 적이 있었고 유치원 정도 된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난 걸 보고 약을 발라준 적이 있었다. 그 임산부는 할머니의 외동딸이었고 여자아이는 할머니의 손녀였다는 거였다. 내가 도와줬을 때 이름을 물어왔고 두 사람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줬었다. 믿기 힘들지만 내가 도운 그 세 사람이 모두 가족이었다는 사실.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다니 너무 놀라고 있는데 상사는 놀란 정도가 아니라 멘붕이 와서 숨도 못 쉬고 있었다. 자네가 내 가족의 은인을 중졸이란 이유로 매일 모욕 주고 무시했다는 거 인정하지? 내 생각에는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보다 따뜻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용서해줘. 상사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필사적으로 나한테 사과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사과를 했다고 해도 바로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영문도 모르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 사장실로 들어갔고 사장님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 그 임산부가 바로 사장님의 부인이었고 여자아이는 사장님의 딸이었던 거다. 사장님은 할머니한테 내가 좀 전에 상사한테 해고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 일은 당장 취소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질 테니 안심해요. 라면서 나한테 사과하셨다. 사장님도 할머니 일, 부인, 딸아이에 관한 일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셨지만 설마 그 사람이 자기 회사 직원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방금 전에는 상사한테 미움털이 박혀서 해고를 당했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사장님 회장님의 신뢰를 받는 사원이 되다니. 사장님은 내 아내와 딸아이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특히 아내가 그때 일을 두고두고 고마워했어요. 꼭 다시 만나서 정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뱃속의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학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자네는 그보다 더 훌륭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딸을 정말 잘 키우셨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이 났다. 그리하여 나를 해고했던 일은 없던 일이 됐고 대신 지금까지 나한테 막말을 했던 상사가 해고당했다. 회사에서 해고 처분이 내려지자 상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나도 상사가 해고 처분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사장님은 편협한 시각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런 혐오 발언을 발설하는 사원은 회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할머니로부터 집으로 초대를 받았다. 할머니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가서 보니 사장님은 물론 정말 그때 그 임산부와 여자아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놀랐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불가사의한 인연을 기뻐하면서 할머니 가족과 나는 특별한 사이가 됐다. 회사에서도 갑질 상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었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는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업무에도 도움이 됐고 실력도 좋아졌다. 할머니 따님과는 회사 일과는 상관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사이로 발전했다. 따님은 무사히 출산을 했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얼마 후 아기를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집에 가서 태어난 아기를 만났다. 아기는 정말 천사 같았다. 이런 천사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졸이라고 막말을 듣던 내가 도와준 사람들한테 다시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덕분에 지금 나는 아주 행복하다. 소문으로 듣자니 그 상사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학력차별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게 업계에 퍼지면서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채용하려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한다. 자업자득 그 잡채. 내 이름은 이사랑. 24살에 2년 동안 사귄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나는 행복 그 자체였다. 우리 집은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고 엄마와 중학생인 남동생 진수와 셋이 살면서 내가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다. 약혼자인 진지아는 이런 내 사정을 모두 다 알면서도 프로포즈를 했고 그의 이해심에 감동받아 청혼을 받아들였다. 복잡한 가정사는 내 성장사이기도 하다. 원래는 부모님과 남동생,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나 이렇게 6식구가 같이 살았었다.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난 후부터 아빠는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웠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수도 없이 여자를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우는 아빠에게 엄마가 화를 내자 할아버지가 네가 여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남자가 한눈을 팔지.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엄마를 나무랐다. 그러자 아빠도 그 기세를 등에 업고 반성은커녕 엄마한테 호통을 쳤다. 아직 동생은 너무 어렸고 이혼할 엄두를 못 냈던 엄마는 몸과 마음 모두에 병을 얻고 힘들어했다. 몸이 아플수록 엄마는 혼자서 우리를 키울 자신이 없어졌고 엄마가 아픈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아빠한테서 떠나지도 못했다. 그런 엄마를 보고만 있는 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나는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부터 아빠와 떨어져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나도 열심히 일할게. 우리 여기서 나가자. 라고 엄마를 설득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이혼을 원하는 엄마에게 할아버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된다. 라면서 거듭되는 엄마의 청혼을 거절했고 우선은 작은 아파트를 빌려서 아빠와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셋이서 살게 된 후로 엄마는 몸이 조금씩 좋아졌고 파트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나도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알바를 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 진학을 접고 취업을 선택했다. 졸업 후 첫 직장은 핸드폰 대리점이었는데 본사 영업사원이었던 남친과 알게 됐다.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연인 사이로 발전,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다. 프로포즈 받고 나서 곧바로 엄마한테 소개하기로 하고 쉬는 날에 남친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따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사랑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잘 부탁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잠시 후 현관 쪽에서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라서 현관으로 달려갔더니 현관문 앞에서 노랑머리의 젊은 여자가 우리 엄마 멱살을 잡고 있었다. 남친, 나, 동생까지 셋이서 여자를 떼어놓고 여자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쉽게 제압할 수 없었다. 당신이 이혼을 안 해줘서 지금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어. 알아? 당장 이혼 도장 찍으란 말이야. 대체 누구세요? 나? 당신 남편하고 결혼할 여자다. 왜? 불륜관계란 말인가요? 같은 말이라도 진짜 여친이라고 해. 여친. 네 아빠는 네 엄마랑 이혼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 여자가 딱 버티고 말을 안 듣잖아. 이제 좀 비키시지? 여자는 아빠의 불륜 상대였고 엄마가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는 아빠 말만 믿고 집으로 쳐들어온 거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0년 만에 아빠한테 연락을 했고 속히 오라고 전달했다. 아빠가 오자 여자는 더 흥분해서 날뛰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골목에서부터 다 들려. 됐고 지금 당장 이 여자 사인 받아. 우선 진정 좀 해.
네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이 여자랑 저 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해? 분위기 칙칙해 가난 쩔고 왕짜증 빨랑 이혼해 좀. 이혼을 반대한 사람은 시부모님들이에요. 난 이혼 대환영이고요. 그쪽이 속은 거라고요. 누가 속였다는 거야? 애들이 다 보고 있어. 그런 거짓말이 지금 나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해볼래? 구라 좀 그만 쳐 아줌마. 개념 없는 막말 불륜녀에게 화가 치민 나는 나도 모르게 한 소리 하고 말았다. 근데 몇 살이에요? 겉보기엔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처자식 달린 50살 아저씨밖에 만날 남자가 없다니. 너도 진짜 불쌍하다. 뭐가 어째? 너 다시 말해봐. 싹 쏠게. 그래, 교양도 없고 입도 거칠고 너 같은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니? 그러니 아재랑 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빠랑 딱이네. 뭐 아재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 50에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아재랑은 안 놀아. 이게 진짜 입 안 닥쳐? 여자가 다시 난동을 부리자 농구부 출신인 동생이 여자의 팔을 잡고 그만하시지 라고 소리쳤다. 여자는 갑자기 얌전해지더니 동생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데 진짜 역겨웠다. 그 후 남친이 경찰을 불렀고 불륜녀는 경찰한테 끌려나갔다. 엄마는 아빠와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다.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의 불륜 증거가 포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도 엄마를 돕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구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도 받고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어느 날 퇴근 무렵 동생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누나, 나 좀 살려줘. 뭐? 무슨 일인데? 진수야, 너 지금 어디야? 동생은 외마디 절규를 하더니 전화가 끊어졌다. 너무 당황한 나는 남친한테 전화를 냈다. 여보세요? 지한씨, 진수가 큰일 났어.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알았어, 바로 갈게. 잠시 후 동생이 라인으로 지도를 보내왔고 동생이 알려준 곳으로 남친 차를 타고 무작정 달려갔다. 지도를 따라 동생이 알려준 곳에 도착하자 인적이 드문 외딴 강변에 자동차가 딱 한 대 주차되어 있었다. 우리는 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차를 세운 후 수풀에 몸을 숨기면서 차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차 안에는 동생과 불륜녀가 단둘이. 왜 저 여자랑 있어? 일단 진정해.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하자. 남친이 시키는 대로 조심스럽게 차로 접근. 조수석 문을 열고 동생 구출 성공. 그러자 옆에 있던 불륜녀가 발광을 했다. 니들이 여길 왜 와? 자꾸 내 성질 건드릴래? 나는 아재들한테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애들한테도 짱이거든?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젊은 애들이라니. 얘는 지금 중학생이야. 눈에 뵈는 게 없다더니 정말. 시끄럽고 네 동생 나한테 보내! 라고 소리치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우리는 얼른 피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여자는 또다시 경찰에 잡혀갔다. 동생 말에 의하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차에 태운 후 출발해버렸다고. 나랑 사귄다고 안 하면 집에 안 보낼 거야 라고 협박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 남자아이를 유괴한 혐의로 체포됐고 우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했다.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동생은 무사히 구출됐고 별다른 외상도 없었기 때문에 며칠 지나서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곤 하지만 중딩 남자애를 납치해서 자기 남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다니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였다. 그 후 출소한 여자는 아빠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 비슷한 증세를 보이며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는데 집 담벼락에 불륜남, 인간 쓰레기 등등의 낙서로 도배를 하는 바람에 아빠의 불륜이 사방에 소문이 났다. 그게 끝이 아니라 확성기를 들고 와서 변태, 사기꾼,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소란을 피웠고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 아빠는 동네에서는 인간 말종 취급을 받게 되자 여자한테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을 쳤지만 여자가 아빠 말을 들을 리가 없었고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와서 욕설을 퍼붓는 여자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안에 갇혀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다. 지금은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변한 집에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는데 한편 나는 남친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엄마 집 근처에서 신혼집을 차렸다. 엄마는 아빠와 불륜녀에게 받은 위자료로 여유금이 생겼고 이혼 후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분인지 예전보다 몇 배는 더 건강하고 밝고 활기차게 일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앞으로는 친정 근처에 살면서 엄마와 동생도 챙기고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도 즐기면서 잘 살고 싶다. 사이다 무비튼. 나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내 친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다. 그때 혼자 남은 나를 키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친엄마의 여동생인 이모였다. 그날부터 이모는 나의 엄마가 됐다. 친부모님이 사고로 떠났을 때 엄마를 늦은 나이에 낳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미 상당한 고령이어서 나를 키울 여력이 없었다. 처음엔 시설로 보내는 것도 생각했었다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한 사람이 이모인 엄마였다. 그 후 엄마는 싱글마더가 되어 나를 키웠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대학까지 뒷바라지 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는 나에게 있어 진짜 엄마이자 은인이었다. 엄마와 나는 둘이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사회인이 된 후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엄마한테도 참 잘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는데 연애 3년째에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았다. 결혼 준비 단계에 들어서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상견례가 필수이기 마련. 나 역시 남친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그 결과 장차 시어머니 될 분께 완전히 찍히고 말았다. 남친은 외아들이었고 어머님은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라 나한테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진심으로 싫어했다. 그런 시선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첫 대면부터 나에 대한 적개심은 명확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막대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결혼 전부터 우리 엄마를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더러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라며 무시하길래 엄마가 있다고 하자 낳아준 사람이 엄마지 그게 무슨 엄마냐며 비웃었다.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학교 행사며 내가 아플 땐 회사를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덕분에 출세는 포기해야 했다. 지금은 파트 근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걸 꼬투리 잡아서 내 아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안 빠지고 더 좋은 혼처도 줄을 섰는데 재수가 없어도 정말 어디서 너같이 가난한 집 애하고 결혼하겠다는 건지 속상해서 원. 너 때문에 구만리 같은 내 아들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알아? 라고 퍼부어댔다. 하지만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완전히 열이 받아서 내가 시어머니와 일절 만날 일이 없게 되어 방패방기가 되어주었고 남편도 시댁 쪽으로는 거의 발길을 하지 않게 됐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부화가 나서 나한테 계속 전화를 해댔는데 너 내 아들 손에 쥐고 어떻게 한 거야? 못 배운 티를 낸다더니 당장 내 아들 돌려내! 라며 폭언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적절히 대응해줬고 덕분에 나는 큰 스트레스 없이 위기를 넘겨왔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는 멀어졌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한없이 좋은 사위였다. 주말에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거나 엄마랑 둘이서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면서 플랜까지 짜주는 자상함 끝판왕이었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만 암이 발견되고 말았다. 게다가 스테이지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여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나하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며 아무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보내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자주 병실을 찾았다. 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우리는 마지막까지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보냈다. 그리고 1년 후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남편도 오열했고 우리는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같이 울었다. 엄마의 장례식에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엄마의 비보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했고 엄마와의 작별을 슬퍼했다. 어쨌든 시댁에도 알렸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장례식에 얼굴을 내밀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시아버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며 상주인 나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 친엄마가 죽은 것도 아닌데 넌 슬픈 척 잘도 한다? 내가 그 속 모를까봐? 너 속으로는 유산이 얼마 되나 그거 세면서 좋아하고 있지? 당신 그 입 못 닫아? 시어머니는 아무 말 대잔치 망언의 끝판왕을 보여주면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했지만 시아버지가 나 대신 시어머니 입을 다물게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참고 넘겼다. 잠시 후 엄마를 화장할 시간이 다가왔다. 엄마 얼굴을 보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란 생각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눈에 담았다. 옆에서 남편이 꺽꺽 울면서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때 뒤에 있던 시어머니 입에서 험한 게 나오고 말았다. 뭘 그렇게 꾸물거려? 후딱후딱 해치우지 않고? 우린 뭐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예의상 와줬으면 빨리빨리 태워버리고 끝내야지 라고 하자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러자 바로 버럭하는 시아버지.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 이리 좀 따라와. 라면서 안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남편도 열받아서 따라 나갔는데 밖에서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두 사람한테 단단히 욕을 먹고 있을 게 분명했다. 얼마 후 남편이 오더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부모님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다. 속으로는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싶은 게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엄마를 보내드리는 일이 먼저였고 남은 장례 일정을 마쳤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여기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또 용건은 뭔지 의문투성이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망언을 입에 올렸다. 이제 너한테 엄마는 나만 남은 거 맞지? 보험금 나왔을 테고 네 엄마 입원비는 더 낼 거 없는 거 맞지? 그런 의미에서 그 돈은 전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한데 우선 지금까지 못 받은 돈 3천만 원 입금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쓰레기만도 못한 소리나 해대고 있는 건지. 나는 눈에서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달려들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머리채를 잡히자 아프다고 사람 살려 라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때 지나가던 옆집 아줌마가 보고 달려와서 말렸다. 내 연락을 받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엄마 집으로 왔고 두 사람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자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크게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라고 했다. 당장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한테 빌어? 지금까지 용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청구하는 것도 내 권리 맞잖아.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추태는 할 말을 잃게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닥에 찌으며 무릎을 꿇린 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셨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 정도로 바닥일 줄은 몰랐다며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시아버지와 남편만 계속 사과했다. 사과는 됐고 시어머니와 더 이상 부딪히는 일만 없으면 살 것 같았다. 그러다 얼마 후 생각지도 못했던 형태로 시어머니에게 벌이 내려졌다는 걸 알게 됐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건강검진에서 시어머니에게 암이 발견된 것이다. 더구나 놀랍게도 우리 엄마와 같은 암이었다. 자신이 암이란 걸 알고 경악한 시어머니였지만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극진했던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효성이라도 바치길 바랬는지 자기한테도 똑같이 하라고 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그 어떤 도움도 돌봄도 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절연할 생각이었다고 하자 광분하면서 네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면서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나와 같은 입장이었고 깔끔하게 시어머니를 손절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손절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병든 엄마를 버리지 말라며 비굴하게 매달렸다. 그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게다가 시아버지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과오에 대해서 하늘이 벌을 주신 거야. 다 자업자득이지. 라고 하더니 시어머니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모두에게 버림받게 되자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다.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관철시켰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입원한 사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해버렸다.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갈 집조차 없어진 셈이지만 동정심은 1도 생기지 않았다. 반년 후 엄마보다 훨씬 더 빨리 암이 진행된 시어머니는 먹지도 못하고 머리도 다 빠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모습으로 쓸쓸하게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가 엄마와 똑같은 암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남의 죽음을 하찮게 여긴 인간 이하의 행위에 대해 하늘이 벌을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사 말에 의하면 우리 엄마하고는 정반대로 시어머니한테는 문병 오는 사람 하나 없었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혼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한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원하리. 직업은 빌딩 청소원. 나이는 26. 나는 약혼자가 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내 약혼자는 이 빌딩에 자기 회사를 갖고 있는 벤처기업 대표이다. 약혼자인 고유한과는 빌딩 청소를 하면서 오다 가다 얼굴을 익혔는데 어느 날 고유한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왔고 그 뒤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지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받았고 어느새 나도 그 사람한테 끌리면서 교제가 시작됐다. 고요한은 내가 매일같이 성심성의껏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오래전부터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후 고요한은 나와의 관계를 자기 회사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 했지만 내가 당분간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명색이 회사 대표인데 청소원하고 사귄다는 게 알려지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교제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결혼하기로 했다. 더 미루지 말고 나를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조촐한 약혼 파티를 열기로 했다. 유한 씨는 파티에 대해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지만 나는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 그건 바로 유한 씨 회사의 사원인 왕재숙이란 여자 때문이었는데 왕재숙은 23살에 갓 사회인이 된 어리고 겁없는 여자 하는 애였는데 성격이 단단히 삐뚤어졌는지 청소원을 얕받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복도에서 부딪힐 때마다 맨날 더러운 것만 만질 텐데 이런 일하는 여자를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어? 라고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나를 비웃고 지나갔다. 일하다 자기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일부러 더 찾아와서 나한테 독한 소리를 하는 걸로 자기 기분 풀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약혼 파티에는 유한 씨 회사 직원 전체를 초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왕재숙도 올 테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속으로 힘들었지만 유한 씨 앞에서 부하 직원 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참으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약혼 파티에 와서 내가 자기네 사장 약혼자라는 걸 알면 설마 자중하겠지? 하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기로 했다. 약혼 파티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왕재숙이 오더니 저기요, 청소 좀 신경 써서 할 수 없어요? 바닥이 이게 뭐야? 라며 짜증을 냈다. 네, 죄송해요. 지금 하는 중이라서요. 라고 하고 대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청소만 하면 머리 쓸 일은 없어서 좋겠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하고 싶지 않지만 라면서 혼자 웃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닥 지저분하다고 그쪽 회사에 클레임 걸까봐 해고되면 다른 청소 일자리 알아볼 거야? 하긴 자기한테는 딱이긴 해. 라고 하길래 상대하기 귀찮아진 나는 저 곧 결혼해서 얼마 있다가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재숙은 헐 대박. 자기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도 있어? 그 남자 취향 독특하네. 그 남자도 청소부야?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라며 마음껏 비웃었다. 내 남친까지 들먹이며 비웃는 건 정말 참기 어려웠다.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CEO 라고 대꾸해줬다. 왕재숙은 그 말에 약이 올랐는지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봤다. 그러더니 홀짝홀짝 마시고 있던 커피를 일부러 바닥에 쏟아버렸다. 당황한 나는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어머, 더 깨끗하게 닦아야지. 하더니 바스켓에 들어있던 물을 냅다 내 머리에 끼얹었다.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는 수모를 겪고 순간 정지 모드가 된 나한테 이제 좀 깨끗해졌네. 뒷마무리 잘해. 라고 하더니 신이 나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가며 나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며 바닥을 다 치운 후 으슬으슬 몸을 떨면서 탈의실로 향했다. 이 정도로 심한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충격과 분노로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결혼하고 나면 바로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청소회사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가업이었고 지금은 아빠가 사장으로 있었다. 딸바보 아빠를 둔 나는 아빠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청소일 또한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왕재숙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 너무 사소한 이유 같았고 그게 더 자존심이 상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진 채로 맞이한 약혼 파티 당일. 파티장에는 많은 사원들이 자리했고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파티를 위해 유한 씨가 선물해준 드레스를 차려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장. 사원 일동이 박수로 우리 둘을 맞이해주는 순간 긴장감은 최고치에 달했다.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파티장을 둘러봤지만 왕재숙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파티에 안 왔다고 생각한 나는 마음이 한결 놓였고 그 순간부터는 긴장도 풀리고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 파티가 시작되고 30분 정도 지나서 자연스럽게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파티장에 마치 주인공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여자가 등장했고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자세히 보니 한껏 꾸미고 나온 여자는 왕재숙이었다. 나도 모르게 보호 본능이었는지 뒤로 몸을 살짝 뺀 순간 유한 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안, 중요한 전화라서. 라고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혼자 앉아있는데 왕재숙이 나를 향해 걸어오더니 드레스 차림의 나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봤다. 나도 아무 말 없이 왕재숙을 쳐다보자 왕재숙은 들고 있던 와인을 내 드레스에 끼얹었다.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청소부 주제 사장님 약혼 파티가 어디라고? 와인 맛봤으면 주제를 알고 그만 꺼지시지. 라고 했다. 마침내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나는 나더러 지금 가라고 한 거 맞죠? 라고 왕재숙한테 대묻자 아직 내가 사장의 약혼자라는 걸 파악하지 못한 왕재숙은 빨리 나가란 말 안 들려? 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사원들이 동시에 숨을 죽였다. 내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부장님이 왕재숙에게 왕재숙,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사장님 약혼자분께 이게 무슨 신뢰야? 미쳤어? 라고 버럭. 왕재숙은 사장님 약혼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여자 여기 빌딩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라면서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원들이 이분 진짜 사장님 약혼자셔. 너 몰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긴장한 모습이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사람들은 다 왕재숙을 싫어하는 것 같았다. 약혼 파티에 초대장은 받았지만 약혼자가 누구인지 아무한테도 들은 게 없는 것 같았다. 얼굴이 창백해진 왕재숙은 이 드레스 유한 씨가 오늘 파티를 위해서 특별히 선물해준 소중한 거였는데 라면서 노려보자 사장님 약혼자라니 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청소부가 우리 사장님하고 약혼을 했어? 라고 했다. 그때 파티장으로 돌아온 유한 씨가 청소일이 뭐가 어떻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왕재숙은 사장님! 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와인으로 얼룩진 내 드레스를 가리키며
이거 그게 아니라요. 라면서 잔뜩 변명을 늘어놨다. 유한 씨는 침착하게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약혼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이 주인공한테 와인을 끼얹다니 명백하게 사회인으로서 상식이 결여된 행동이야. 왕재숙 씨처럼 비상식적인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라고 단호박.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며 싹싹 빌었지만 왕재숙은 곧 끌려나갔다. 그 자리에 있던 사원들은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록 드레스는 엉망이 됐지만 한층 편안해진 분위기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 며칠 후 왕재숙을 해고한 유한 씨는 그걸로는 성에 안 찼는지 드레스를 변상하라고 청구했다. 유한 씨가 고른 드레스는 700만 원이나 하는 고급 브랜드였고 평사원인 왕재숙이 그만한 가격을 변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유한 씨가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열심히 고민하면서 골랐을 걸 생각하면 변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왕재숙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드레스 값을 변상하자 빈털터리가 됐다.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는지 아빠 회사의 청소원 모집 고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내왔다. 사진을 보고 단박에 왕재숙이란 걸 안 나는 아빠한테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렸다. 아빠는 이력서를 돌려보냈고 면접을 거절했다. 그 후 왕재숙은 알바를 전전하고 있다는데 성격이 그 모양이다 보니 무슨 일을 해도 길게 가지 않았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한다. 우연히 길에서 왕재숙이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다. 미로와 짐작하건대 먹고 살 돈도 없는 게 분명했다. 유한 씨와 결혼한 후 나는 청소 일을 그만둘 생각도 했었지만 파트 근무를 하기로 생각을 바꿨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애착도 있었고 이제 됐다 싶을 때까지 계속할 생각이다. 앞으로는 청소원 일을 하는 한편 최선을 다해 남편의 내조에도 힘쓸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